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14명 정도가 지금 공직에 고위직으로 전부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권한 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려고 할지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개헌에 대한 논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각각 단절돼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분들 전부 다 단텔방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생각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역할을 각자 지위에서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이 조원철 법제처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임명 당시에도 또 지금 하도 많아서 솔직히 헷갈릴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대장동 사건에 전 변호인 출신이 하도 요직에 많이 가셔서 근데 그 요직에 가셨던 또 한 명의 공무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조원철 법제처장인데 네. 일단 이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죠? 그러니까 법제처라는 것이 뭐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법률안, 재정법률안, 그 다음에 이러한 법률안이 뭐 문구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 이거 굉장히 그 법에 관련한 내용들을 전부 다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법령의 유권 해석 등을 감당하는. 네, 특히나 뭐 앞으로 있을 개헌 과정에서도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제처가. 그러네요. 네. 네. 당연히 헌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구상 아니면 뭐 재정 내역상 이게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전부 다 밝히게끔 돼 있거든요. 물론 국회에서 입법조사처가 있어서 입법조사처에서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입법조사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기관이 법제처거든요. 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으로서 이러한 법령을 전부 다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이 왜 국감장에 나와서 어떤 경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처가 이제 법사위의 피감기관이잖아요. 관련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건데 질의를 받으신 건데 일단 이분의 출신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이다.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임명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단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지위라서 그냥 뭐 이렇게 되나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여러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임명이 되면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으셨었어요. 그렇죠. 네, 솔직히. 그래서 그래도 이분이 어떤 대장동 출신 변호사지만은 그 전에 판사도 하셨었고, 오랫동안 판사를 하시면서 어떤 판사 출신의 어떤 변호사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무난하겠거니 하고 갔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낸 어떤 본인의 소신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과연 이분이 정말 판사를 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정도로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텐데 전 이분의 발언을 보고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나온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일단 5개 재판과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게 피감기관 기관장이 나와서 할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발언 전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 매우 어찌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법 소지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요. 중립 위반했다고 체포까지 했어요. 그러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어떤 유튜브 봐서 근데 이거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할 정도다. 그리고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의 어찌 보면 현재 정지된 사건에 변호인단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인가? 아니,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죄로 인정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것조차도 무죄로 생각을 해서 지금 그걸 판결을 뒤엎기 위해서 지금 대법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말도 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나 생각해 봤더니, 본인들 생각에는 무죄인데, 이걸 왜 유죄로 했을까? 이거 그래서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는 2심 판결문과 같이 생각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2심 판결문은 모르겠어요. 진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놔두고 그냥 진짜 이 정치적으로 생각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수험생에게 아니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걸 보여줬을 때 어떤 판결문이 더 이해가 되고 더 자연스럽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대법원 판결문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해가 되거든요. 고등법원의 2심 판결문은 너무 분절을 시켰어요. 모든 사실관계를 다 분절시켜가지고 거기에 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변호인으로서는 내 의뢰인의 무죄를 확신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기고 내 의뢰인한테 유리한 증거 위주로 보게 되니까요. 검사들은 불리한 피의자한테 불리한 것들 위주로 보게 되니까 또 유죄라는 확증 편향이 네. 생기고요. 그럴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데 피감기관이 공무원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이 분위기. 상대당이 그렇게 하면 당장 체포까지 하면서 여기선 이렇게 하면 개념 발언이 되고 소신 발언이 되는 이 분위기가 제가 너무 위험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근데 진짜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14명 정도가 지금 공직에 고위직으로 전부 다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래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이라도 하셨어요. 본인의 생각을 스스럼 없이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고위직의 간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 권한 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려고 할지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소위 말하는 대장동 변호인단 정말 중요한 네, 얘기죠. 그분 중에 한 분하고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개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당시였어요. 이게 제가 들은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으니까요. 이제 좀 헌법 개헌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정부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지금의 최근의 개헌에 대한 논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각각 단절돼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분들 전부 다 단텔방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생각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각자 지위에서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이 조원철 법제처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을 위시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인단, 그 변호인단 중에서 지금 고위직에 가신 분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그 생각 하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와 관련해 그 근저에는 대통령은 무죄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퇴임 이후에도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진행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개헌 이야기 나온 게 바로 그 조 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추진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한 문제, 예전에 처음으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그것도 요즘 국민들이 생각은 다를 수 있죠라고 말했던 거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올해 5월 달이에요. 올해 5월. 길지도 않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대선 기간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87년도 헌법 개정 당시의 국민들이 앞으로 개헌에 있을 국민의 의사를 잡고 있을 수는 없다. 바뀔 수도 있다. 그때도 결단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분이 그런 결단할 문제다. 국민의 결단할 문제다라고 했을 때. 같은 단어네요. 네, 같은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 근저에 같이 계신 분들,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공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했다고 해명했대지만 이것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그 몇 년 전부터 그분들끼리 이미 공유했던 생각이고 사실 지금 정부 요직에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상 실행의 착수를 위함이다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 변호인단에 속했던 분들이 법을 고치거나 법을 개정하거나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지혜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법제처장, 그다음에 지금 민정비서실에 가 계신 분들 전부 다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들이고 지금 법무부에 가 계신 정책보좌관으로 가 있는 조성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서 법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개헌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개헌 논의 과정, 글쎄요, 이제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나 개헌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우원식 의장이 불과 2주 전에도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원식 의장은 꾸준하게 지금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헌을 언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실행의 착수? 지금 타이밍만 보고 있어요. 지지율이 높을 때 아니면 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계속된 지금 정부에서의 어떤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거지지 않고 있다 뿐이지 아마 지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제청이 국감에 나와서 개헌에 대해서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뜻을 비친 것. 대통령의 뜻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여요. 대통령의 워딩과 법제처장의 워딩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똑같았어요. 국민의 결단에 의해서 128조 2항을 연임 제한 조항. 그러니까 개정 당시에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개헌이 되더라도 연임으로 개헌이 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그 헌법 조항에 대해서 고칠 수도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마저도 그런 식으로 왜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지금 87년도 헌법 개정 128조 2항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왜 법제처장이 국민의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의문을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저는 물었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듣기에도 이건 바꿀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당연히. 그건 법을 조금만 법을 모르시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들린다라고 밖에 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마저도 조원철 법제처장을 나무랐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전반에 공유된 생각은 아니라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추미애 의원조차도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꿈꿔서 가는 거예요. 그러신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 특히나 어떤 사건을 관련했던 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공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아닙니다. 그런 논의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부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요. 전혀 그냥 없습니다. 계속 불은 지펴지는데 나는 모르고 이러면서 그냥 주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몰래 계속 여론조사를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여론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역풍 우려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그것도 우려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되게 우려하는 게 독재에 대한 거예요.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연성 독재다. 행정부와 국회를 다 장악함으로써 연성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또 그것과 연성 독재라는 것과 진짜 실제로 연임 제한을 풀어버려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다? 그러면 지금 5년 하고 그 다음에 최장 4년 4%에서 4인데 그러면 8년을 더해서 13년을 한다?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신년 기자회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개헌과 관련한 어떤 의사를 밝힐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128조 2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미 버텨놓고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누구나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입니다. 한 민주당 한 의원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개헌하게 되면 국민투표 하게 되는데 그게 정의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통과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추진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물론 지금 국회 통과도 돼야 돼요. 국회 200석이라는 이 숫자를 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뒤에 2년 반 뒤에 있을 총선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여요. 총선에서 만약 지금의 집권 여당이 200석 이상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범여권 자체가 전부 다 200석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여권이 200석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국회 통과가 200석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국민투표? 충분히 자신 있게 50건 과반수가 넘으면 되니까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서 아마 그 타이밍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년 아마 지방선거에서는 개헌 논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보이고
개헌에 대한 투표를 하더라도 총선에서 아마 그것을 연동시켜서 할 수도 있죠. 어차피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별도의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단독으로 하게 되면 그 폭발력이 너무 커져버려요. 개헌에 대한 논의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그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그냥 개헌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2년 뒤에 그러니까 2년 반 뒤에 있을 총선에서 개헌과 논의 연결시켜서 아마 집권 여당으로서는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 변호사님이 5월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는데 결국 불과 몇 달 만에 바로 현실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더욱 더 좌측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약간 조용한 사이에 이 조국 전 대표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심지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을 제도화해야 된다. 이건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우리는 주거권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예. 이거 조국 혁신당이 제일 처음에 창당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사회주의적인 굉장히 개념들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뭐 저도 지금 막상 이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시에도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얘기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이건 좀 자세하게 다음에 한번 더 주제가 나왔을 때 제가 조금 더 그때 워딩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드릴 텐데 굉장히 제가 그때 느낀 게 조국 대표가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가에 대한 어떤 자산을 배분을 하는데 그게 어떤 자본주의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웅진 학원은 아직 사유 하나는 안 하셨죠? 아직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환원됐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그 관련해가지고 지난달인가 한번 어디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아직 현실화 됐다라는 얘기는 저도 아직 뉴스를 접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토지 공개념에 대한 문제는 이게 지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 지금 집인지 모르겠는데 서초동 빌라를 경매로 취득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방배동인가 서초동인가 될 거예요, 아마. 사실 경매가 뭐 사정이 좋아서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로 뭔가 사정이 있고 한마디로 우리가 소위 망해서 오죽하면 집이 경매까지 가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런 집을 경매로 취득하셔서 지금 자산을 불리신 분이 토지 공개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 집부터 내놓으시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가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으로 어떤 이 자산이 전부 다 옮겨가야 된다. 4,000대요. 주가 4,000이에요. 근데 뭐 전 좋습니다. 코스피가 5,000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목표니까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면 저는 찬성합니다. 거기에.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항상 얘기됐던 게 어떤 그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코스피 5천 시대에 찬성합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부동산으로 혜택을 많이 받던 분들이 본인의 부동산을 다 팔고 그걸 전부 다 금융자산으로 다 넣으셔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제는 집값이 안 올라가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토지 공개념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자신의 집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거 내놓으시잖아요. 저기 노도강이나 어디 구로구 아파트 세 채 네 채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신호를 주신 건 이번에 사퇴하신 이상경 차관. 아니 소위 말하는 지금 집보다 집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수요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아파트가 안 떨어지려나 보다. 아파트 안 떨어지니까 본인의 차관직을 던지고 오히려 집을 지켰지. 왜냐면 차관직 유지하려면 집을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신호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이제는 올라가겠구나. 절대 집 팔아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제 그것도 막혔습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정부 범여권에서 지금 주는 신호는 너무 내로남불식.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다 가졌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 나만 되고 너는 안 돼. 내로남불도 너무 로맨틱한 표현이에요. 나는 합법이고 니네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법이면 법까지 바꿔가면서 합법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이 좌절감밖에 안 준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강남 상고라든지 이런 진짜 수십억, 뭐 100억대가 넘는 아파트들 꿈도 안 꾼 분들 많아요. 뭐 전 생각도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노도강, 금강구 이런 어떤 서울의 중심 강남 지역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거래 자체도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급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냥 이건 단순히 상승세를 억지로 뚜껑을 닫아가지고 넘쳐 흐르는 것을 그냥 억지로 뚜껑을 닫아만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끌어올릴까요? 저는 어디선가 끌어올려 보여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 여당이 가져가는 정책,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가 올려서 그걸로 월세 내려나 보죠. 뭐. 근데 주가라는 것은 진짜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이 되면 아마 이게 문제가 터질 것이다. 근데 주가가 당장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부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냐, 우상향 할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 정책을 내놨을 때 이 부동산 지금의 그러니까 주가 시장이 조금 올라 있지만은 이것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다면 그때 문제가 터질 것이다.